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석을 했을 경우에요, 그걸 취소하려고 검찰이 요청할 권한은 있습니다. 요청하려면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진우 부대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정진우 부대표 큰일 했죠. 자기 자신의 집시법 위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입니다. 이유. 카카오톡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 그래서 보석을 취하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카카오톡 사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늦어져 재차 촉구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진호 부대표의 보석을 취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괘씸죄죠. 괘씸죄. 자기 자신들의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사찰, 결국은 정진호 부대표가 폭로한 셈이 되고,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과학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정당한 과학수사고 근거 없는 비난입니까?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진호 부대표가 자기 자신이 사찰을 받았던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진짜 검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모르는 집단입니다. 저는 이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의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급전직하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시대의 검찰과 똑같은 행태로 전락시키는 걸 보면서 애비나 딸이나 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팝아트라는 장르가 있죠. 파퓰러 아트의 준말이겠죠. 팝아트 작가 이하씨 어제 주광경영 기자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대통령 풍자 그림을 뿌렸다는 이유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이유로 이하씨를 연행해 갔는지 누가 봐도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유신 시대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말입니다. 불과 7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통령 풍자는 일상사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풍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의 집권당인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환생경제라고 하는 연극을 하면서 그야말로 시정 잡배만도 못한 그따위 막말과 욕설을 내뱉는 그런 연극을 현직 의원들이 국회에서 상년이라고 합니까? 상년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박장대소하면서 손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장대소하는 사진은 나오더라고요. 현재의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 풍자 그림 가지고 사람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저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그런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인간들이 알아서 기는 거죠. 왜 그들이 알아서 기겠습니까? 그거 안 잡는다고 해서 잡아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인사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정을 하고 그리고 출세욕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간들이 그따위 무도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집권자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풍자, 노무현 시대와 박근혜 시대, 그리고 외국의 사례 어떠한지 아이엠피트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려 배포한 팝아트 작가 이하 씨가 체포됐습니다. 이하 작가는 10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 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박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은 그림을 뿌렸습니다. 이하 작가는 함께 있었던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와 함께 건조물 침입죄로 체포됐습니다. 건조물 침입죄, 이거 한국 사람들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법용어가요. 어려운 한자말, 이게 일제유산입니다만은 돼 있어요. 건조물 침입죄라는 거는 건물 침입죄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사유재산인 건물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적용되는 이야기가 건조물 침입죄입니다. 집일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요. 그냥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동화면세점 당연히 사유 건물이죠. 허락 안 받고 들어갔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뿌리겠다고 하는데 허가해 주겠습니까? 살짝 올라갔겠죠. 근데 이거 잡아 넣어야 되겠는데
대통령 모독죄라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 모독죄라는 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하려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하 작가를. 그렇게는 못하니까 건조물 침입죄로 일단 체포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배포하다 체포됐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이니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을 위반했을 뿐인데 무슨 탄압이냐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찰이 이하 작가를 진짜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했다면 서너 시간이면 풀려나왔을 겁니다. 이건 무슨 범위가 있고 자시고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건물 동아면세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 옥상에 올라가려면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압니까? 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그게 법을 위반하는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하 작가는 12시 15분쯤 체포돼서 저녁 8시에 종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풍자 그림을 뿌렸으니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짜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으니 문제였는지 참으로 아리송한 경찰의 조사입니다. 이하 작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하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뿌리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립선이 떨리도록 두렵고 작가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도 가진 이하 씨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정의감이 아닌 그냥 팔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팔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후원 계좌에 이름이 뜨는 걸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두려워하고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건조물 침입죄로 체포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수준 낮게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그림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좀 말이 이상해 보이지만 지명수배지만 영어로 하면 원티드 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매드 가버먼트 미친 정부 영어로 다 썼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좋아하는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해바라기 꽃을 꽂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림일 뿐입니다. 이 정도의 풍자 신문사 만평가들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도 수십만 부 뿌리는 신문에 다 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못하면서 이하 작가와 같이 빽 없는 이런 팝아트 작가는 일단 잡아 족치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다 칩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팝아트 작가가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리고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 조커로 묘사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분장하고 포스터 하단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표기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그런데요. 오바마 얼굴 흑인 아닙니까? 까만 완전 까맣지는 않습니다만은 물이 쫙 빠진 까만 얼굴이긴 합니다만은 까만 얼굴에 그냥 눈 입 주위를 제외하고는 하얗게 분칠을 해놓고 입에는 배트맨의 조커처럼 빨간 칠을 해서 참 귀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총문산인 미국 대통령 바로 아래에다가 소셜리즘, 사회주의라고 써놨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바마의 소셜케어, 사회보장 이런 데 대한 소셜케어가 아니고 메디컬 케어죠. 예, 의료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2008년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뉴요커 잡지입니다. 에는 이슬람 복장과 터번을 두른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로 묘사된 아내 미셸과 자축하는 그림이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기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진이 백악관에 걸려있고 성조기는 백난로에서 타고 있는 그야말로 오바마와 그리고 그의 부인 미셸을 비하하는 그림이 잡지에 실린 겁니다. 2010년 아이오와주 메디슨 시티 거리에는 히틀러와 레닌 중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체인지라는 단어가 있으며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는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히틀러와 레닌과 같은 독재자로 묘사한 겁니다.
이런 모습과 이하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이하 작가의 작품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은요, 특히 정치 풍자 토크쇼에서는 정치인의 실수와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그야말로 들으면은 사실 아주 열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코미디언들이 정치인의 실수를 재현하기도 하고 정치인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풍자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정치풍자 토크쇼에 정치인들이 출연하라고 애를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일리 쇼 with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쇼에 다수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출연할 때마다 사회자 존 스튜어트는 오바마를 조롱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도 오바마는 굴하지 않고 유머를 곁들여서 사회자와 함께 끝까지 쇼에 출연합니다. 만약에 존 스튜어트 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해서 오바마에게 던진 질문과도 같은 그런 질문, 7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던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아서 얼굴 붉히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는 I.M. 피터가 볼 때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풍자와 비난이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풍자와 만평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진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더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대통령 풍자 그림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있는 인물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도 몇 년이 지났지만 노무현 대통령 여전히 수구 꼴통들에게는 조롱과 비하의 대상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아주 꼴통 커뮤니티에서는 괜히 올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비하는 공식적인 언론과 출판물에서도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세상을 지배하는 개들이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개로 풍자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지만 한국어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개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산 진돗개로 종이신문을 씹으며 부잣집 개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이 책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병든 닭으로 묘사해서 출판물, 즉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적어놨다면 틀림없이 명예훼손으로 아마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했을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이미지 등을 올렸습니다. 이들 신문은 풍자 그림들을 촌철살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나 글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최소한 이 정권에는 아주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진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행위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치 풍자가 발전합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작가가 정말 이 세상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세상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신유신의 암흑시대라고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명예훼손 이러는 박근혜 정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촌철살인이라고 했던 그 이중성에 있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용어, 새누리스럽다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생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단, 그런 그들의 행태를 행용하는 말 새누리스럽다 딱 적절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나무 집에 들어와서 오히려 주인을 협박할 때 그런 행태를 가리키는 말로 새누리스럽다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까 집권당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오늘이 1994년인가요? 예, 정확한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입니다. 오늘이. 예, 성수대교가 그야말로 다리가 중간에 뚝 끊어져가지고 버스가 떨어져서 당시 그 무학여고 학생들 많이 죽었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데모하다가 그 유족들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초까지 겪은 그런 기사를 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도 세상 달라진 거 없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짜 이런 세상 바꿔보자. 그런 얘기했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하는 마치 국가보안사범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 하니까 세상 안전해졌습니까? 한풍구 떨어져가지고 또 어린 목숨들 많이 죽었습니다. 빨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밝혀서 조질 놈은 조지고 고칠 점은 고쳐야 됩니다. 한겨레신문 오늘 사설로 특별법은 유족과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마무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입니다. 여야는 당시 서둘러 합의문 도장을 찍으면서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일단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신중해야 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신중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들의 용어 사용법입니다. 무슨 신중해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럼 하자고. 심지어 이번 태스크포스 첫 회동에서 여야는 추후 논의란 말의 의미 자체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쪽은 여야 합의 직후 추후 논의란 말은 유족의 참여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하여튼 그 신조 만들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은 욕먹으니까 추후 논의한다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후 논의한다고 하면은 전부 안 한다는 의미로 우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추후 논의란 말은 논의하는 신용만 해보고 안 되면 만다는 따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여야가 특검 후보군을 결정하는 자리에 유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서부터 여야가 각기 유족들과 상의하는 방법, 여야가 합의한 특검 후보군을 놓고 유족들과 최종 합의하는 방안 등 머리를 짜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유족들에게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비단 유족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안 물을 테니까 나머지라도 좀 제대로 조사하자 라는 식으로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만이 이 새누리당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는 장치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진상조사위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보아왔다. 여야는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에 동행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안에 가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들먹이며 이런 규정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 도대체 거기서 7시간 동안 뭘 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세월호와 같이 엉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게 된 과정, 그리고 그 배에다가 정축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게 된 과정, 그 과정에는 선거회표가 국회의원들에게 해외 외유를 보냈다는 등 무슨 선물을 했다는 등 온갖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유착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겁내는 거는 그런 유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의 친박 관료들이 대거 연루되지 않을까 겁내서 그런 점들을 회피한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과 함께 가는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도 우리 사회에 한 단계 진전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둘러싸고 파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종 합의는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지금 특히 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젠가 국민들로부터 호된 철퇴를 맞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주구장창 천년만년 집권할 여왕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지금 이제 거의 2년 다 지나갔는데요. 좀 있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새누리당 협상팀들은 그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오키337님 그리고 연우기님, 무등산1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은 연우기님은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출자금 납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집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85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지금 미래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해 보시면요,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하기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조합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은 현재 조합원의 숫자, 그리고 출자 자수, 이런 게, 그리고 어제 가입한 조합원 숫자가 나옵니다. 현재 보면은 지금 자수가 89,300자 정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89,300자. 이달 중에 9만 자로 한번 올려봅시다. 9만 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700자 정도가 필요한데요. 평균 1인당 3.3자 정도 출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700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3으로 나누면 한 2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드로는 200명 가입은 불가능하죠. 예. 그러나 가능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미 출자하신 분들이 5만 원 1주씩 증자만 해주셔도 충분히 9만 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달 중으로 9만 자 달성하기 운동을 제안을 드리면서 한겨레신문 조홍섭 환경전문기자였는데요. 지금은 환경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산림독화 칭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정말 이거 저희가 의심스럽다 했는데 역시 환경전문기자의 지적, 제대로 된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림독화 성공 타령이 불편한 이유. 내가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조리 있게 설명을 못했는데 조홍석 기자가 대신 설명합니다. 산림독화 성공담이 정부 고위층의 입에 자주 오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폐막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산림독화에 성공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개도국의 산림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제안을 했다. 앞서 9월 박근혜 대통령도 뉴욕 기후정상회의에서 한때 벌거벗은 붉은 산이었던 전 국토가 푸르러져서 산림 복원의 성공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림독화는 국제기구들도 인정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려면 숲을 늘려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게 이런 녹화, 산림독화의 비결을 전수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산림독화 사업 사실상 끝난 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이 마당에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지도자들이 앞다퉈 산림독화를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배경에 어러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산림독화에 대한 열정과 강력한 지도력은 거의 신화가 됐다. 그의 기여를 부정할 순 없다.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뒤 1973년 시작한 제1차 치산독화 10년 계획은 30억 그루 가까운 나무를 심은 뒤 1978년 목표를 4년 앞당겨 달성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방면의 원조는 이승만입니다. 1946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한 것도 바로 이승만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다 피었으면 소용없음을 깨닫고 연료를 목재에서 무연탄으로 바꾸는 핵심적 정책을 시작한 사람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석탄과장이었던 정인욱은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땔감이 없어서 밥도 못 지어먹는 형편인 국민들에게 나무를 비지 말라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석탄 열심히 캐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산에 나무가 우거지겠소. 내가 어떻게 하든 식량은 미국에서 끌어다 댈 테니까 당신은 땔감 문제를 책임지시오. 이렇게 이승만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나무 땔감이 차지하던 비중이 1950년대에는요. 90%를 웃돌다가 1990년대 1% 이하로 떨어진 통계가 바로 연료 전환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뗄나무에서 석탄, 석유, 도시가스로 연료가 바꿔나갈 수 있었던 것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했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연료를 바꿀 만한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때 국내 목재 수요를 충당하고 경제 성장에 효자구실을 한 것이 동남아 열대림의 원목이었다. 산림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합판 수출국이었다. 원목 수입국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1970년대에는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절정기였던 1978년 이 나라 원목 516만 세제곱미터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산림독화 성공 뒤에는 동남아 열대림의 훼손이 있었던 것이다.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는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림독화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안 꺾어다 쓰니까 결국은 열대림에서 꺾어가지고 그걸 수입해서 합판 수출했던 겁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지난 3주 동안 열린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자국 총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뜻을 실천할 나고야 의정서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발효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환영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은 아직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끝까지 합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더는 열대 원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우리는 여전히 개도국의 생물 다양성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라면, 비누, 초콜릿, 커피 믹스 등에 들어가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단일 재배 농장으로 바뀌는 열대우림의 면적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매초 에브리 세컨드입니다. 축구장 면적 2개꼴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생물 다양성은 10% 늘어났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58% 감소했습니다. 선진국이 자기 나라의 자연은 보존하면서 자원 수입 국가에 그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조홍석 기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물 다양성 협약을 비준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이 갑자기 산림 녹화를 떠드는 이유가 박근혜 우상화를 넘어서서 박정희 우상화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홍석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구만자 돌파기 운동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조합원들의 정자 릴레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무려 197번째 릴레이까지 계속됐던데요. 저는 202번째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 정자를 통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월 조합비 내는 조합원이 2만 명이 되면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그때까지 미디어 협동조합이 순항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 기자가 지난 16일날 쓴 한국일보에 쓴 칼럼인데요. 공과 사, 대와 소. 좋은 칼럼입니다. 시간 되는 동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가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부나 물가가 뛰는 것은 단속한다. 그런데 이 물가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인상폭을 따진다. 물건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똑같지 않은데 물가 당국은 비율로 평균을 내고 비율만을 중시한다. 비율을 중시하는 거 이거 진짜 실생활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서석 기자가 얘기하듯이 배추값이 10% 오르면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은 겨우 200원입니다. 집값이 10% 오르면 한국 평균 주택 평균가가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20만 원. 200원에 비하면은요, 수천 배, 수만 배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에서는 같이 대접받습니다. 배추나 무, 마늘이 흉년이 들어서 농민이 가격 좀 받으려고 하면 요란을 떨면서 중국산을 들여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서민이 살기 편한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높이려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세를 깎아줍니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담배값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고 애들 보육비며 노인들 기초연금을 전부 지방정부로 떼어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드는 일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세수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세금, 종합부동산세, 이거 지방정부 세원이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지방정부 세원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 세원을 줄였습니다. 법인세 깎아줘가지고요, 1년에 수십조 원이 지금 법인들께 재벌들 말하자면 세금 안 냅니다. 그 돈 다 뭐하에 쓰겠습니까? 사내 유보로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 20% 법인세, 작년에 16%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 연간 9조 원이 넘습니다. 큰 돈을 버는 법인에게 약간의 부담을 지우면 될 일을 안 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대화소에 대한 판단이 크게 흐트러졌어입니다. 대화소의 판단에만 흐트러졌습니까? 공과 사에 대한 판단도 흐트러집니다. 대통령의 공무시간 7시간을 밝히지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 파헤치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산주를 쓴 사람을 잡겠다고 기초생활수급자 3,000명의 명단을 파헤치고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의 스마트폰 개인 메시지를 사찰한다는 이 정권 대화소, 공과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소, 공과사를 구별하는 정권이 그립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